저는 올해 35살, 작은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김미연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여자도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 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 인생의 지침이 되었죠.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대학교 4년 동안도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졸업 후엔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서 밤낮 없이 일했고 5년 전부터는 제 브랜드를 론칭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런 사연을 들려드리게 된 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10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저를 그동안 조용한 양 같다고 생각했던 예비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우리 빚 좀 갚아달라, 그리고 건물 1층 가게도 우리가 쓰게 해달라 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참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역관광을 시켜줬죠.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건 작년 봄이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패션 브랜드가 갑자기 대박이 난 거예요. 사실 처음 5년 동안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월세도 제때 못 낼 정도로 어려웠는데 작년부터 매출이 급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인플루언서들이 제 옷을 입고 SNS에 올리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미연아, 정말 대단하다. 이제 좀 여유 생겼겠네. 절친한 친구 수진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아직도 꿈 같아. 정말 이게 현실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통장 잔고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매달 순이익이 몇 천만 원씩 쌓이고 있었거든요. 그때 마침 강남구 한복판에 있는 작은 상업용 건물 하나가 매물로 나왔어요.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은 카페로 운영되고 있었고 2층과 3층은 사무실로 임대를 주고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이 말하길, 이 건물 정말 알짜예요. 위치도 좋고 임대 수익도 괜찮고 10억이면 정말 싼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 달 동안 정말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어요. 10억이라는 돈이 제게는 거의 전 재산이었거든요. 브랜드 운영 자금까지 포함해서 제가 가진 모든 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밤마다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고민했죠. 진짜 괜찮을까? 만약에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결정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지금 아니면 언제 이런 기회가 또 올까?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 손이 정말 많이 떨렸어요. 10억이라는 돈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거든요. 정말 잘한 결정일까? 하는 마지막 의심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도장은 찍혔고 계약은 성사됐으니까요. 건물을 산 후 첫 달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임대료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고 1층 카페도 손님이 꽤 많이 찾아와서 수익이 나쁘지 않았어요. 역시 부동산이야. 이렇게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니까 마음이 놓인다 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건물을 샀다는 소식이 남자친구 준호를 통해서 예비시댁에 알려진 거예요. 준호와 저는 3년째 사귀고 있는데 결혼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준호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집안도 그냥 중산층 정도였어요. 특별히 부자도 가난하지도 않은 그런 집안이었죠. 처음에 시어머니가 될 분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는 정말 다정하셨어요. 미연이 건물 샀다면서? 정말 대단하네.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때는 정말 좋은 의미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준호의 형님 내외분까지 총 4명이서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는 인사차 오신 건가 하고 생각했어요. 정성스럽게 음식도 준비하고 차도 끓여서 대접했죠. 미연이 앉아봐.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시어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지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약간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왠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말이야, 우리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야. 형이 사업하다가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이 좀 생겼어. 3억 정도 되는데 시아버지가 말을 꺼내시는데 저는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갑자기 3억이라는 빚 이야기가 나오니까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런데 미연이가 건물도 있고 사업도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을까?
3억만 빌려주면 나중에 꼭 갚을게. 그리고 건물 1층 카페 자리도 우리가 좀 써도 될까? 형수가 카페 운영 경험이 있어서 말이야. 시어머니가 연달아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잠깐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갑자기 빚을 갚아달라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문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이고, 미연아. 어차피 우리 가족이 될 건데 이런 걸로 그래. 3억 정도야 미연이한테는 그리 큰 돈도 아니잖아. 건물도 10억짜리 샀다면서? 시영님이 옆에서 거들어 주시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그리고 1층 카페도 어차피 임대 주는 거 우리한테 주면 되지 않을까? 가족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거지. 시영수까지 나서서 말하니까 저는 정말 현실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싶었어요. 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를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진정해, 미연아.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하지만 마음속으론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다시 거실로 돌아가서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저희는 결혼 전이고 제가 번 돈으로 남의 빚을 갚아줄 의무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층 카페는 이미 임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어렵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확 변하더라고요. 야, 이 사람이 지금 뭔 소리야?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사람이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어도 되는 거야. 3억 정도가 뭐 그리 큰 돈이라고 그래. 어머니, 3억이 큰 돈이 아니라고요. 그럼 어머니가 직접 마련해 보세요. 저도 그 돈 모으려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요. 저도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돈 좀 벌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시아버지까지 화를 내기 시작하시니까 상황이 완전히 엉망이 되었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갑자기 와서 빚 갚아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제 건물을 왜 당연하게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좋아. 그럼 우리 아들하고 결혼 생각도 하지 마. 이런 며느리 우리는 안 받아들여.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런 집안과 인연을 맺고 싶지 않네요. 저도 지지 않고 대답했어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거든요. 그렇게 예비시댁 식구들이 화를 내면서 나가셨어요. 저는 그들이 나간 후에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내가 3년 동안 사귄 남자의 가족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허탈했어요. 그날 밤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연아, 우리 부모님이 뭔가 오해가 있었나 봐. 미안해. 내가 잘 설명해 볼게. 준호는 자기 가족을 감싸면서 저한테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준호야, 이게 오해야. 내 가족들이 나한테 3억을 빌려달라고 했고 내 건물 1층을 쓰게 해달라고 했어. 이게 오해라고. 저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미연이는 능력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좀 이해해줘. 준호마저도 자기 가족 편을 들더라고요. 그래, 알겠어. 내 생각이 그런 거라면 우리 헤어지자. 저는 그 자리에서 준호와 헤어지기로 결정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아깝긴 했지만 이런 가족과 인연을 맺으면 평생 고생할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에 또다시 예비시댁 식구들이 찾아왔거든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왔어요. 시댁의 친척들까지 총동원된 거죠. 미연아, 우리가 지난번에 좀 흥분해서 그랬어. 미안하다. 하지만 너도 좀 이해해줘. 우리가 정말 급해서 그래. 형이 지금 당장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야.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좀 더 부드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저는 이미 준호와 헤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도와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야, 이 사람아, 헤어진다고 해서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3년 동안 우리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그리고 우리 아들도 너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시아버지가 갑자기 감정적으로 호소하시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헤어진 며느리한테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도덕적으로 압박까지 하다니요.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더 이상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관계가 없다고. 야, 너 우리 아들이 3년 동안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그런 소리를 해. 너 지금 배은망덕한 거 모르냐? 시영님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배은망덕이요? 제가 뭘 받았다고 배은망덕이에요? 3년 동안 데이트 비용도 제가 더 많이 냈는데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너를 가족으로 받아주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도 되는 거야. 시어머니가 계속 압박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좋아요.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알겠어요. 조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돈 달라고 하시는 거고요. 뭐, 너 지금 뭔 소리야? 시아버지가 놀라신 표정을 짓더라고요. 제가 순진해 보여서 혹으로 보셨나 봐요.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일어서서 단단히 마음먹었어요. 이제 제대로 된 역관광을 시켜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먼저 여러분이 말씀하신 3억 빚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미 준호 형님의 사업과 보증 문제에 대해서 다 조사해봤어요. 사실 저는 그들이 처음 왔을 때부터 사설탐정을 고용해서 시댁의 재정 상황을 파악해뒀어요. 조사? 뭘 조사했다는 거야? 시영님의 얼굴이 하얘지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체가 실제로는 부실 경영으로 3년 전부터 적자였고 보증 문제로 생긴 빚도 3억이 아니라 7억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집과 차도 모두 담보로 잡혀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차근차근 알고 있는 사실들을 나열했어요.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자기들의 실상이 다 들통났다는 걸 알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부동산 투자하시다가 2억 손실 보신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전세 살고 계신 거 맞죠? 본인들 집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사실들을 말했어요. 야, 너 지금 우리를 미행했냐?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 시어머니가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미행이 아니라 정당한 조사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걸 확인한 거죠. 3억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총 9억의 빚이 있고 이미 파산 직전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뭐? 그럼 더욱 우리를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시아버지가 여전히 뻔뻔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와드려요. 좋아요. 하지만 제 방식대로 도와드릴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사실 이미 계획을 다 세워뒀거든요. 먼저 형님 사업체부터 정리해드릴게요. 이미 제가 그 사업체의 주요 채권자들과 접촉해서 채권을 모두 매입했어요. 시가보다 조금 높게 주고 사드렸죠. 저는 서류들을 꺼내면서 보여줬어요. 뭐, 너가 채권을 샀다고? 시형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형님은 저한테 7억을 빚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돈을 당장 받을 생각이 없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조건이 뭐야?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형님이 저한테 정식으로 사과하셔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 절대로 저나 제 가족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셔야 해요. 그러면 7억 빚을 모두 탕감해 드릴게요. 저는 미리 준비한 각서 양식을 꺼냈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전세로 살고 계신 집의 전세금 2억, 저가 대신 지불해 드렸어요. 이제 그 집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저예요. 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완전히 당했다는 걸 깨달았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저한테 정식으로 사과하시고 각서를 써주시면 전세금도 돌려드리고 앞으로 그 집에서 계속 사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물론 월세는 받지 않을 테니까 사실상 공짜로 사시는 거죠. 저는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너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거야.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협박이 아니라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다만 제 방식대로 도와드리는 거죠.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7억 빚은 당장 갚으셔야 하고 지금 살고 계신 집에서도 나가셔야 해요. 그리고 강제 경매로 들어가면 신용도 완전히 박살나죠. 앞으로 대출도 못 받으시고 카드도 만들 수 없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결국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미연아,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해.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어머니,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거죠? 그럼 무릎 꿇고 사과해 주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무릎을 꿇으라고. 시아버지가 화를 내려고 하셨지만 시어머니가 말렸어요. 여보,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지 몰라.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정말 길거리로 나앉는다고. 시어머니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어요. 결국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미연 씨,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후련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거든요. 각서도 모두 써주셨어요. 앞으로 김미연 씨와 그 가족에게 절대 접근하지 않으며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겠다. 는 내용의 각서였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저는 약속대로 7억 빚을 탕감해줬고 전세금도 돌려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1층 카페 자리를 시영수에게 임대해 주기로 했어요. 다만 시세보다 50% 높은 임대료로 말이죠. 미연 씨, 카페 자리를 빌려준다고 하셨는데 임대료가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시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 네. 여러분이 가족이라고 하셨으니까 가족 특가예요. 일반 임대료보다 50% 할증해드리는 거죠. 가족이니까 더 많이 내셔야죠. 저는 웃으면서 설명했어요. 시영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결국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 후 몇 개월이 지났어요. 시영수가 운영하는 카페는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높은 임대료 때문에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았거든요. 결국 6개월 만에 문을 닫고 나가셨어요. 준호는 그 후에도 몇 번 연락을 해왔어요. 미연아, 우리 다시 만나볼까? 우리 가족들도 이제 반성하고 있어.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준호야, 이미 끝난 일이야. 그리고 내가 그때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잖아. 사실 그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돈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의 진짜 본성이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아무리 착하게 굴어도 나를 호구로 보는 사람들은 끝까지 호구로 본다는 것 말이에요. 건물을 산 후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죠. 예전에는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 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착한 것과 호구가 되는 것은 다르다 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 사업도 더욱 확장했어요. 건물 임대 수익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니까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여유가 생겼거든요.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 2개를 더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오프라인 매장도 오픈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몇 개월 전에 정말 웃긴 일이 또 있었어요. 준호의 사촌 형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해온 거예요. 미연 씨, 안녕하세요. 저는 준호 사촌형 김정수라고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뭔가 싶어서 만나줬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도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저한테 투자를 받고 싶다는 거더라고요. 미연 씨가 사업을 정말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하시면 큰 수익을 보장해 드릴게요. 정말 가족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저를 돈지갑으로만 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관심 없습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자리를 떴어요. 그 후로도 준호 가족의 친척들이나 지인들이 종종 연락을 해왔어요. 다들 제가 돈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나 봐요. 미연 씨, 저희 사업에 투자하실 생각 없으세요? 미연 씨, 잠깐 만나서 좋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런 연락들을 모두 차단했어요. 번호도 바꾸고 SNS도 비공개로 돌렸죠. 정말 평화로워졌어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내가 너무 차갑게 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항상 눈치를 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가 번 돈을 제가 어떻게 쓰든 그건 제 자유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을 때는 제가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단호하게 거절해요. 실제로 작년 말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후배를 도와준 적이 있어요. 대학교 후배인데 부모님이 갑자기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 후배는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을 뿐이었죠. 선배,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저희 가족은 돈이 없어요. 후배가 울면서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그 후배의 부모님 병원비를 대신 지불해줬어요.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후배한테는 익명의 후원자가 도와줬다. 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후배는 지금도 누가 도와준 건지 모르고 있어요.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하는 거니까요. 반대로 준호 가족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도 모르죠. 그런 사람들과는 선을 그어야 한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요즘 저는 새로운 연애도 시작했어요. 제가 운영하는 매장에 자주 오시는 고객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건물 주인인 줄 모르셨어요. 그냥 매장 직원 정도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 옷 정말 예쁘네요. 디자인을 누가 했어요? 그분이 물어보셔서 제가 했어요. 라고 답했을 때 정말 순수하게 감탄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재능이 있으시네요. 이런 감각은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번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지금 사귄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도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세요. 저도 굳이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분은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연봉도 그리 높지 않고 특별한 집안 배경도 없어요. 하지만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데이트할 때도 절대 저한테 돈을 내라고 하지 않고 항상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를 대해주세요. 미연아, 내가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너한테 최선을 다할게. 내가 힘들 때는 옆에서 지켜줄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따뜻한 마음이 들어요. 돈이 아닌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니까 이전의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아요. 건물 관리도 이제는 전문 업체에 맡겼어요. 처음에는 제가 직접 다 관리했는데 사업이 커지면서 시간이 부족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임대료 수입만으로도 한 달에 800만 원 정도가 들어와요. 건물을 살 때는 정말 큰 결심이 필요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요. 최근에는 두 번째 건물도 알아보고 있어요. 강남구 다른 지역에 있는 더 큰 건물인데 가격이 15억 정도예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내년쯤에는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정말 황당한 일이 또 있었어요. 준호의 어머니가 갑자기 제 매장에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그때 매장에 없었고 직원이 나중에 알려줬어요. 사장님, 오늘 이상한 분이 오셔서 사장님 찾으셨어요. 자기가 사장님의 전 시어머니라고 하면서 사장님한테 전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이 말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자기 아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한다고 사장님 때문에 우울증까지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너무 냉정하다고 3년 동안 사귄 정을 생각해서 다시 만나달라고 하셨어요. 직원이 전해주는 말을 들으니 정말 화가 났어요. 저는 바로 CCTV를 확인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매장에서 뭘 했는지 보려고요. 그런데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 매장에 있는 옷들의 가격표를 보면서 와, 이런 옷이 이렇게 비싸? 하면서 혀를 차시더라고요. 그리고 직원한테 너희 사장 정말 돈 많이 벌겠네 라고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제 매장에 오셨더라고요. 아, 미연아. 어머니가 너 보고 싶어서 갔는데 없더라. 너 정말 사업 잘 되는 것 같던데. 옷값이 엄청 비싸더라. 시어머니가 대답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저희는 이미 끝난 사이예요. 그리고 각서도 쓰셨잖아요. 앞으로 저한테 접근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 잊으셨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게 그때 일이고 지금은 또 다른 상황이잖아. 우리 준호가 너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 다른 여자랑 만나라고 해도 싫다고 하고 시어머니가 계속 끈질기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준호 개인의 문제예요. 저와는 상관없고요. 그리고 어머니, 제 매장에 다시 오시면 출입금지 조치하겠어요. 직원들한테도 이미 얘기해뒀으니까 알아두세요. 저는 경고를 확실히 해뒀어요. 야, 너 정말 사람이 그렇게 차가워도 되는 거야. 우리가 너한테 그렇게 나쁘게 했다고 생각하냐?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시더라고요. 네, 충분히 나쁘게 하셨죠.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과 다시는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준호가 계속 전화와 문자를 보냈어요. 미연아, 우리 어머니가 실수하셨어. 미안해. 나랑 다시 한 번만 만나줘. 미연아, 나 정말 너 없으면 안 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런 내용의 메시지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어요. 이미 충분히 기회를 줬고 그때 그들이 보여준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특히 돈이 걸린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죠.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해요. 사업도 잘 되고 건물 임대 수입도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좋은 사람도 만났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어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제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가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게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한쪽에서만 계속 주고 다른 쪽에서는 받기만 한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준호 가족이 저한테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거였죠.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는 정말 달라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저만큼 여유롭지 않지만 정서적으로 저를 정말 많이 지지해줘요. 제가 힘들어할 때는 옆에서 들어주고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해줘요. 그리고 절대로 저한테 돈과 관련된 요구를 하지 않아요. 미연아, 내가 번 돈은 내 거야. 나는 내가 벌 수 있는 만큼만 벌어서 내 몫은 내가 할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고마워요. 이런 게 진정한 파트너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는 제 부모님께도 건물 이야기를 드렸어요. 엄마, 아빠, 제가 건물 하나 샀어요. 뭐, 건물을? 그런 큰 돈을 어디서? 부모님이 정말 놀라셨어요. 제가 사업해서 번 돈으로요. 걱정 마세요. 저는 자랑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미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돈이 전부가 아니야. 하지만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니까 이해해 주셨어요.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하구나. 어릴 때부터 독립적이더니 이렇게 성공했네. 아버지가 등을 토닥여 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도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드리는데 처음에는 받지 않으시려고 하셨어요. 미연아, 우리는 괜찮다. 너나 잘 살아라. 엄마, 아빠가 저를 키워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결국 부모님도 받아주셨어요. 작년 말에는 부모님께 해외여행도 보내드렸어요. 평생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보신 분들이거든요. 유럽 패키지 여행 2주 일정으로 다녀오셨는데 정말 좋아하셨어요. 미연아, 덕분에 꿈만 같은 여행했다. 정말 고맙구나. 부모님이 여행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능력으로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건 말이에요. 준호 가족처럼 억지로 강요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최근에는 자선 사업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릴 때 어려웠던 경험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힘든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려고 생각 중이에요. 미연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매년 1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해요. 특히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한부모 가정의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도와주고 싶어요.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느끼는 건데 돈을 버는 것보다 어떻게 의미 있게 쓰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준호 가족처럼 탐욕스러운 사람들에게 뜯기는 것보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게 훨씬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제가 장학재단 설립 소식을 SNS에 올렸는데 또 준호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미연아, 장학재단까지 만든다니 정말 대단하다. 역시 내가 사랑했던 여자야. 우리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제가 잘 될 때만 다시 접근하려고 하다니.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바로 차단했어요. 이제 정말 완전히 정리된 것 같아요. 지금 제 인생은 정말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어요. 사업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두 번째 건물 구매도 거의 확정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남자친구는 아직도 제가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세요. 언젠가는 말해야겠지만 아직은 그냥 평범한 사업가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줘요. 미연아,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 같아. 항상 긍정적이고 열심히 살잖아. 그런 모습이 정말 멋있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외모나 돈 때문이 아니라 제 내면을 봐주는 거니까요. 요즘은 결혼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있어요. 물론 아직 성급하지 않게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면서 말이에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고 싶거든요. 제가 이 사연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예요. 경제적으로 성공했을 때 갑자기 나타나서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제가 깨달은 건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도와주면 계속해서 요구할 거고 결국에는 여러분을 ATM기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고 싶을 때 해야 하는 거지 강요받거나 협박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나 연인이라면 여러분의 재산을 탐내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할 거고 여러분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배려할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가족이 되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 진정한 가족은 일방적으로 도움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로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믿을 만한 친구나 가족과 상의하셔도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정말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거절하기 미안해서 하는 건가? 이걸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후자라면 과감하게 거절하시는 게 맞아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제가 번 돈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도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본인을 희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번 돈은 여러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쓸지도 여러분이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무 냉정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는 정말 선한 의도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 둘을 구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구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반대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준호 가족이 바로 후자였죠. 저한테 3억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들은 제가 거절할 거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빌려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거절하자 화를 냈어요. 이게 바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반대로 제가 도와준 대학 후배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민을 털어놨을 뿐이었죠. 그리고 제가 도와준 걸 알았다면 정말 감사해했을 거예요. 이런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한테 넘어가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공한 후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처럼 갑자기 부를 축적하게 되면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요. 친척들, 옛 친구들, 심지어는 초등학교 동창까지 연락을 해와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안부 인사부터 시작해요. 그러다가 몇 번 대화를 나눈 후에 본색을 드러내죠. 혹시 좋은 투자처 아시면 알려주세요. 또는 제가 지금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저는 이제 이런 패턴을 너무 잘 알아서 처음 연락이 왔을 때부터 의심스러우면 바로 선을 그어요.
죄송하지만 투자나 사업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안부가 궁금해서요. 라고 하면서 계속 접근하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특히 SNS를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건물 구매 소식이나 사업 확장 소식을 올리면 평소에 좋아요도 안 누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DM을 보내와요. 축하해요. 정말 대단하네요. 라고 시작해서 결국에는 뭔가를 요구하죠. 저는 이제 SNS도 정말 조심스럽게 운영해요. 너무 구체적인 재산 상황이나 수입 관련 이야기는 올리지 않거든요. 그런 정보들이 잘못된 사람들한테 전달되면 정말 골치 아픈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준호 가족을 통해서 깨달았지만 혈연 관계나 혼인 관계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큰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않냐 는 식으로 말하면서 도덕적 압박을 가하죠. 하지만 진정한 가족이라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요즘 저는 새로운 원칙을 세워서 살고 있어요. 도움을 주고 싶을 때는 기꺼이 주고 싶지 않을 때는 당당하게 거절한다 는 원칙이에요.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감사해하지 않으면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는다 는 원칙도 있어요. 이런 원칙들 덕분에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하면 되니까요. 물론 이런 원칙을 세우고 나서 몇몇 사람들과는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특히 저한테 뭔가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저를 변했다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변한 게 아니라 원래 모습을 찾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육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게 저희 행복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진짜 제 행복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받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죠. 지금은 정말 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지만 제가 먼저예요. 저부터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도 진짜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종류의 고민들이 생겨요. 어떤 사람들이 진짜 친구인지, 어떤 사람들이 제 돈을 노리는 건지 구분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도 점점 구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진짜 친구들은 제가 돈이 있든 없든 똑같이 대해줘요. 그리고 제가 힘들 때 옆에서 지지해주죠. 반대로 가짜 친구들은 제가 잘 될 때만 나타나고 뭔가를 요구해요. 저는 이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는 더욱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최근에 있었던 또 다른 일인데요. 제가 운영하는 브랜드에서 일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력서를 보니까 경력도 괜찮고 능력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면접을 하는 도중에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꾸 제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은 혼자 사업을 시작하신 건가요? 투자를 받으신 건가요?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준호의 지인이었어요. 준호가 보낸 스파이 같은 존재였던 거죠. 제 상황을 파악해서 준호한테 보고하려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저는 그 사람을 채용하지 않았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 조심스러워졌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항상 경계심을 갖고 있고 너무 빨리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이런 자세가 때로는 피곤하기도 해요. 모든 사람을 의심하면서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요즘은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특히 사업을 하면서 만난 동종업계 사장님들이나 건물 관리를 맡긴 업체 대표님 같은 분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저를 동등한 사업 파트너로 대해주시고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해 주세요. 이런 관계가 진짜 건강한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도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두 번째 건물을 사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근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돈을 빌려달라거나 투자에 끼워달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부동산 계약할 때 같이 가서 검토해줄까? 내가 법무팀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계약서 검토는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안해 주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게 진짜 파트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관계 말이에요. 요즘은 이 사람과 결혼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건 아니지만 서로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미연아,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정말 자랑스러워. 앞으로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가 지지해 줄게.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제 재산에 대해서 전혀 욕심을 내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써 라고 말해줘요. 이런 태도가 정말 고맙더라고요. 반대로 준호는 어떨게요? 준호는 처음부터 제가 사업에서 번 돈을 당연히 함께 쓸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써야 한다고 생각했죠. 정말 큰 차이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진짜 좋은 파트너를 구분하는 법을 배웠어요. 좋은 파트너는 상대방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이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응원하고 지지해줘요. 그리고 서로 독립적인 개체로서 존중해줘요. 상대방의 돈이나 능력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각자의 영역을 인정해주는 거죠. 요즘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진정성이에요. 진짜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진심을 다하려고 노력해요. 물론 이런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예전보다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깊이는 훨씬 깊어졌어요.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더욱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도전도 계획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해외 진출을 시도해 볼 생각이에요. 제 브랜드를 동남아시아 시장에 론칭하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자신감이 있어요. 지금까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정신력도 강해졌고 사업 감각도 늘었거든요. 특히 준호 가족과의 일을 겪으면서 정말 강해진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을 텐데 이제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믿게 됐어요. 내가 내린 결정이 맞다. 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게 됐거든요. 이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힘든 일들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더 성숙해질 수 있었고 진짜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가 됐어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려고 해요.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탐욕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과 이룬 성취들은 여러분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여러분이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누구도 여러분에게 강요할 권리는 없답니다.